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박혜진 교수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정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이 4차 산업의 인재 100만 명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인터넷 초기에 컴퓨터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지금 IT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저도 사실은 출발점으로서 예. 방향을 좀 잘 잡았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다만 이것을 이제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업계나 학계에서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잘 실행해가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아서 네. 저도 또 학계와 업계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좀 지켜보면서 자문과 조언이 필요하면 네. 또 열심히 활동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미래를 선도하는 우리나라가 되기 위해서 저희 인포맥스D도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이트로 저희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세상에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균형 있고 깊이 있는 인사이트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만나는 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어떤 분 만나볼까요? 네, 오늘도 또 저희가 항상 그렇듯이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사실 이 개발자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 이 개발자분들이 이런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선뜻 저희와 이렇게 대담을 나눠주신다거나 예. 지식을 나눠주시는 일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게 모셨고요. 오늘 크러스트 유니버스의 클레이튼 코어를 이제 개발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김정현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김정현 팀장님 모시면서 이제 프로필도 화려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개발자로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신 건 처음인데, 자, 개발자가 돼서 블록체인을 처음 만난 순간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기존의 개발과 좀 어떻게 좀 달랐습니까? 네, 기존 경험들을 좀 얘기해 보면 사실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예. 2017년도쯤에 이제 이더리움을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회사 안에서 이제 동호회가 따로 생겼었어요. 그래서 예.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런 클럽이 있었고 예. 거기서 이제 처음 비트코인이라는 걸 공부했는데 그때 재밌었던 게 이제 첫 번째 블락, 저희가 제네시스 블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블락에 있던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거기 쓰여 있던 문구가 이제 영국 재무장관이 두 번째 구제금융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어떤 뭐 요구 사항이 나오면 그걸 설계하고 개발하면 되지가 사실 전부였는데 금융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 경제로. 경제하고 연결되는 예. 부분이 있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재밌다 여러 가지 좀 개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보고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었고 그렇게 해서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전에는 이제 운영 체제를 만드시던 분이셨는데 그렇죠.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고 계십니다. 네. 개발자로서 봤을 때 다른 관점들이 있겠지만 개발자로서의 블록체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좀 어려운 좀 어렵죠? 질문이긴 한데요. 네, 사실 뭐 저는 개발이 모두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예. 이제 OS를 개발하는 운영 체제를 개발하는 것이나 아니면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것이나 사실 조금 컴퓨터 자체를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최적화해서 빠르게 만들 것인가에 사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던 뭐 경제, 뭐 금융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던 부분들을 접근하고 거기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겠다라는 점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사실 일반 대중에게는 많이 이제는 좀 익숙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블록체인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개발할 때 가장 이거는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개념을 두고 개발하는 게 있습니까? 저 굉장히 사실 그 개발 어떻게 보면 사실 그 개발을 어떤 걸 하냐가 사람들이 어떤 기술 썼냐를 사실 궁금해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블록체인이가 조금 더 신기술이다 보니 사람들 관심도 높아지긴 하는데 예. 우리가 인터넷 쓸 때 이게 어떻게 인터넷이 구현되어 있는지 TCP/IP가 뭐고 사실 이런 걸 이해하고 쓰진 않거든요. 예. 사실 블록체인도 비슷한 관점에서 그냥 써야 되는 거다. 그냥 쓰는 거고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술이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사실 기술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그렇죠. 사용하게 해주는 맞습니다. 게 사실은 가장 또 네.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용성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네. 후에 해볼 텐데 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이 가치,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치는 어디서 온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제 인터넷을 생각해 보면 정보를 교환하는 수단에 불과했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예. 가치라는 걸 그러니까 뭔가 뭐 가치라는 걸 저장할 수 있나 이런 관점이 좀 어려웠죠. 예. 왜냐하면 이미지 복사, 그다음에 웹페이지 카피하는 거 이거 너무 쉽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저장하는 게 어려웠는데 블록체인을 오면서 가치라는 것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특성이 더블 스펜딩이라는 걸 그러니까 두 번 이중 지불. 제가 10원을 갖고 있는데 20원을 이제 10원씩 이렇게 드리는 예. 이런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가치를 저장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단순히 이제 정보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저장하게 됐고 이걸 통해서 금융과 좀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고 좀 생각합니다. 이 블록체인도 뭐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처음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제 사실 기존에도 뭐 이캐시 등등에서 블록체인스러운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화폐, 그냥 그쵸. 쓰는 머니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때는 사실은 결국 서버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뭐 해커가 뭐 침투해서 데이터를 바꾸면 변조가 됐었고 비트코인 사실 처음으로 이제 블록체인 같은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게 그때는 이제 단순히 그냥 비트코인 서로 교환한다. 예를 들면 피자를 비트코인 사 먹는다 수준의 것이었는데 이제 이더리움이 나오고 나서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원하는 거래, 계약에 대한 것들을 블록체인에 심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떤 누군가의 신뢰 필요 없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0만 원을 상당히 대한 계약을 했고 예. 그것들에 대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래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들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지면서 사실 그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개념이 굉장히 기존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냥 서버가 있고 그걸 우리는 쓰는 유저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예. 대신 이제 또 재밌는 점은 개인이 어떤 내가 이 돈을 갖고 있어. 예.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줄 거야라고 하는 거를 기존에는 모두가 서버를 믿었어야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내 돈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돈인 거죠. 예.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되거나 변조가 되면 사실 그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은행에 5천만 원 있지만 그게 빵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블록체인은 그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건 저만 가능해요. 그건 이제 그 이제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그 키가 가지고 있는 사람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관점에서는 이 돈이 5천만 원인데 누군가가 이걸 고칠 수 없어요. 제가 프라이빗 키 주지 않는 이상. 그 점이 이제 기존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해주신 사례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제 돈의 거래, 금융의 거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그럼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그 금융을 위해서 좀 존재하거나 활용되는 측면이 강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초입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 좀 치우쳐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기반이 되는 게 이제 금융이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네. 규제 때문에 많은 것들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뭐 우리가 금융 시스템 이런 경제 장치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규제들이 있고 그 규제를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좀 가기 힘든 측면도 분명 있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랄까 결제 포함을 해서 이 가치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아니면 지식 같은 것도 분명 교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내가 어떤 지식을 어떻게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블록체인 저장하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내가 가진 쌓은 정보야라는 것들을 또 저장하고 표현할 수 있으면 예. 그것들이 또 이제 위에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융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여쭤보기도 하는데 최근에 사실 블록체인은 없어지고 코인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긴 한데 투자 수단이 되어버린 블록체인, 뭐 코인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개발자로서의 소회라고 할까요? 생각은 좀 있으실까요? 네, 좀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거기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규제가 조금 더 잘 완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뭐 조금씩은 규제가 생기고 있긴 하지만 네. 어려운 입장이고 또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이거 뭐가 좀 괜찮은 것 같네. 일단 돈 넣어보자. 이런 게 좀 크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투자할 때 분명 주의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형성이 덜 되어 있지 않나. 그게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신산업이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에 관련된 투자 개념이 먼저 생기는 것은 사실 필연적이다 이런 네네. 느낌도 있거든요. 네. 네, 다시 이제 맞습니다. 기술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네. 아까 이제 뭐 위변조도 안 되고 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기술로서 좀 우월하다라고 하셨는데 기존의 인터넷 플랫폼을 쓰시는 분들은
야 이거 굳이 블록체인을 해야 되냐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나은 점이 좀 있습니까? 개발하면서? 네, 일단은 크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용성인 측면하고 성능 측면을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과 성능. 그렇죠. 예. 사용성과 네, 성능. 사용성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어떤 뭐 은행 시스템이나 뭐 이런 다른 애플리케이션들, 모바일 앱들 예. 이런 것보다 좀 불편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시간이 뭐 한 10초 이렇게 트랜지션 하나 아, 실행. 오래 걸리는군요. 네. 거래를 할 때 있어서 예. 드리는 그쵸, 시간을 그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게 10초 걸리는 것도 있고 뭐 저희는 좀 다르기도 하지만 네. 그 정도를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앱에서 클릭 한 번 했는데 10초 뒤에 결과를 본다? 사실 이건 쓰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죠. 그 측면 하나가 좀 있을 것 같고 사용성 측면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결국 프라이빗 키를 내가 잘 보관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정말 내 비밀번호도 까먹는 세상에서 예. 이 프라이빗 키를 내가 안전하게 잘 보관할 수 있을까? 온전히 내 책임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요거가 이제 대중화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렇죠. 분도 있고 뭔가 하나가 시작되면 모두가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뒤에 할 질문이었긴 한데 어떤 쪽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도 좀 하기 어려운데 네, 다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이 어려워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 킬러 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킬러 앱이라는 앱은 게, 아직 없다. 네, 뭐 킬러 앱이라고 해봤자 지금 그냥 가치를 전송하는 것,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것 정도만 네. 있고 그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네네. 그래서 어. 조금 갈 길이 더 멀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어떤 규제나 이런 다양한 장치들이 좀 마련되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좀 쓸만해진 것 같아. 사용성, 성능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앱들에 대한 충분히 뭐 디자인이나 UI 측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킬러 앱을 말씀해 주셔서 네. 이제 추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모바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걸로 네. 심지어 이제 병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불과 뭐 10년 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이제 애플이 iOS라고 하는 이제 그 운영 체제를 잘 깔아주고 그 위에 또 많은 개발자들이 모여서 각종 뭐 게임도 만들고 정말 뭐 교육적인 부분들도 만들고 뭐 다양한 목적들의 앱을 만들고 이게 이제 세상이 되어서 지금 사람들이 사용성과 성능 모두 만족하면서 이제 쓰고 있는데 그 블록체인 개발자로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우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프라가 더 좀 더 많이 깔려야 한다. 더 사용성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킬러 앱이 좀 나와줘서 이것이 또 오히려 인프라를 끌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그 닭과 달걀의 문제가 네. 느껴지긴 해요. 네, 네. 근데 일단 저는 코어 개발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네. 그런 인프라들이 좀 더 갖춰지는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두 분 개발자가 아니시긴 하겠지만 예. 모바일 앱, 그러니까 뭐 iOS,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밑에 뭐가 있는지 사실 중요하진 않거든요. UI 그리고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넣으면 그게 그냥 앱이 되는 거야지. 이 앱의 뭐 OS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걸 알면서 하진 않아요. 알 필요도 사실 없죠. 없죠.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블록체인이 조금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도 아직은 안 됐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을 모르고 뭐 나는 그냥 단순히 A에서 B한테 돈을 보낼 거야.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지? 할 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밑단에 갖춰지는 게 일단 먼저일 것 같습니다.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뭔가 데이터 혹은 뭐 화폐, 가치를 전송하고 받는 것조차 아직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부터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런 네네. 말씀이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우후죽순 너도 나도 블록체인을 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그쵸. 2017년에 이제 대상승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없어지는 것도 많아지고 시스템도 불안해지고 뭐 해킹이라는 뉴스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이 성장하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아니면은 뭐 없앨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거 사실 개발보다는 좀 정책과 관련된 문제가 정책이다 요거는 네네. 네. 왜냐면 기술적인 건 아니군요. 기술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맞다. 네, 이런저런 시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갖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구나라는 방향성을 좀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은 그 정도 단계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서비스 개발이면 쓰다가 나 필요 없어 안 쓰면 돼가 끝인데 그렇죠. 돈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죠. 제 돈을 부었는데 걔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내 돈이 날아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 예.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좀 구비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개발 팀장님을 모셨기 때문에 네.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여쭤보려 하는데 블록체인이라는 시장 자체가 산업 아직은, 구조 네. 자체가 아직은 이제 금융과 좀 연결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발을 하시면서 블록체인 시장을 한번 크게 보면은 이제 뭐 NFT도 나오고 메타버스라는 것도 나오고 할 때 좋은 거, 기대가 되는 것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직은 블록체인을 메타버스와 어떻게 연결 써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조금 어떤 게 베스트 프랙티스냐, 어떤 게 좋은 개발이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방향에 거냐. 대해서 그 자체도 조금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아직도 예, 예. 지금 보기에 NFT라는 거, 뭐 우리 생각할 때 아이템 아니면 요새 많이 쓰고 있는 어떤 사진을 나의 프로필 사진을 위한 이미지 콜렉션. 그렇죠. 그 정도로만 쓰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글쎄요, 이건 그냥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시계를 차는 거, 네. 좋은 뭐 액세서리 끼는 거 네. 수준에서밖에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대중이 많이 쓸 수 있는 좋은 유틸리티를 가진 서비스냐라고 했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게 뭐지라는 것들을 계속 좀 찾아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연결 지점. 네. 그러면 그런 당위성, 것들을 그런 지금 것들. 개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블록체인 개발자라고 하면 사실 파악이 안 되는데 네, 네. 개발자가 많습니까? 아직은 많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2에서는 조금 이 기존의 어떤 구현된 그러니까 웹2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쓰고 그렇죠. 있는 이제 모바일 모바일이라든지 모바일 환경. 그죠? 예. 네. 그런 것들에서는 충분히 많은 기능들이 SDK, 그러니까 뭐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한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개발 도구들. 그렇죠. 예. 개발 도구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그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어떤 것부터 개발해야 돼, 뭘 개발해야 돼라는 걸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그 모바일 앱 개발하시던 분들이 숫자를 비교했을 때는 훨씬 좀 적은 편이긴 하죠. 아직. 수치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지금 한국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뭐 최소한 100만 명 수준까지는 이제 앱 개발자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많아야 한 10,000명 단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부에서 뭐 100만 명 양성한다고 발표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기대가 되시기도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저희도 나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고 있고 같이 네. 또 병행돼서 된다면 네,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블록체인 개발자가 네. 정확하게 어떤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 개발자라고 할 수 있을 걸까요? 이게 뭐 컨트랙트를 개발하는 걸 블록체인 개발자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그것도 조금 이제 그 코어를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 관점이 좀 다르긴 해요. 네. 블록체인 개발자라고 딱 하기에는 좀 그 범위가 넓긴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코어 개발하는 사람도 블록체인 개발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앱을 개발하기 쉽게 만드는 우리는 인프라라고 부르는데 인프라, 네. 인프라 개발하는 사람도 개발자고 실제 앱을 개발하는 사람도 개발자. 네. 네. 셋 다 모두 블록체인 개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하는 일들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코어 개발자는 정말 블록체인 코어 프로토콜. 그래서 블록체인에 모아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뭐 일단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그리고 쉽게 사용성이나 합의하는 성능, 거. 합의에 네. 대한 것들 어떻게 네. 만들지 그런 게 좀 중점이 될 테고 인프라는 아까 얘기했던 중간에 이제 개발 어떻게 쉽게 편하게 하는 개발 도구들 잘 만들 거냐라는 관점이 개발 도구들. 네. 애플리케이션은 뭐 이거보다는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내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쉽고 빠르게 만들 거냐. 서비스를 구축하는 분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는 이제 블록체인 개발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보다 많을 것 같은데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까지는 아직은 아닌 아직은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라. 근데 뭐 이제 블록체인 쪽에 있다 보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만 예. 사실 여기도 그렇게 아직 뭐 이런 모바일 앱처럼 개발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글로벌 IB들 투자은행들의 이제 암호화폐 비중을 보면은 5% 이내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개발이라든지 시장의 파이가 그 정도 미만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최근에는 작년 말인가요? 이제 하반기부터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나오고 올해는 NFT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를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플랫폼 이게 코어 만드시는 개발자 팀장이신데 방향성이 정해지고 있다, 조금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디파이 뭐 이제 그 토큰을 교환하는 것들 그리고 뭐 대출하는 것들 이런 게 조금 떴다가 그 다음에 이제 NFT, 메타버스 이렇게 뜨고 사실 예. 뭐랄까 테마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마가 바뀌고 있다. 네네.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단순히 아주 옛날에 보면 ICO라고 해서 토큰 찍어서 이제 우리 이런 거 할 테니까 돈 줘라는 게 사실 시작이었고, 크라우드 펀딩 같은. 네, 비슷한 걸 했었고, 네. 그다음에 디파이 같은 게 떠서 이제 뭐 중앙화된 거래소 필요 없이 탈중앙화된 탈중앙화된 금융. 거래소를 만들고
대출을 실행시키고 이런 것들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NFT, 뭐 PFP NFT라고 하고 자기 뭐 컬렉션 만들고 이런 것들. 예. 네, 그리고 프로파일, 메타버스, 네. 네, 프로파일 NFT 하고 그렇게 좀 변해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게 조금 더 블록체인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인 건가에 대한 탐색 과정이 아직도 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어느 순간 조금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는 기회가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로 융합되는 그런 네. 시기가 올 것이다. 네, 사람들이 좀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나오는. 이게 대중에게 많이 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2017, 18년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뭐 모임 같은 걸 가면 컨퍼런스 같은 거 가면 정말 개발자분들밖에 없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참석해 보셨을 때에 네. 분명히 굉장히 달라진 것들을 네, 느끼셨을 맞습니다. 거고 그게 사실 결국엔 NFT라든지 메타버스의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맞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렇죠. 이게 어쨌든 뭐 블록체인 코어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써야 의미가 있는 거라 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뭐 기술 열심히 잘 만들어봤자 아무도 안 쓰면 그 기술은 사실 의미 없는 기술이죠. 네. 사장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대중화라고 하면 사실 지금 속해 계신 회사 이제 클레이튼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클레이라는 코인 이게 사실 우리나라 대표 주자 대표, K 네. 코인의 대표 주자이기도 한데 대형 IT 기업의 DNA를 사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 팀장으로서 사실 이 블록체인을 만들 때 상당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거든요. 뭐 개발자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제 제가 그 모든 부담감을 지고 가는 건 또 아니긴 그렇긴 하거든요. 하겠지만 마이 그래서 웨이인가요? 네, 뭐 저는 이제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지? 예.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긴 하고요. 예. 근데 뭐 어쨌든 가격의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뭐 커뮤니티에 나오는 반응들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이제 많이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기는 하죠. 네. 하지만 이제 개발에 집중하신다는 네, 거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클레이튼은 굉장히 이제 글로벌 확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근에는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이라든지 뭐 개발자를 좀 더 양성해서 투입을 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회사 차원에서. 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첫 번째 하나는 이제 클레이 메이커스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해커톤을 하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커톤이요. 클레이 해커톤 메이커스. 잠깐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클레이튼의 어떤 올라가는 다양한 서비스, 예. 코어에 대한 뭐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인프라적인 측면, 그리고 서비스적인 측면 이런 걸 포함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개발하고 그 기능들 개발한 것들을 이제 저희 해커톤에 출품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통해서 이제 상금을 이제 부여하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식으로 개발자 경진 대회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어. 겁니다. 네. 참여율이 좀 높던가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서 예. 이제 오히려 이제 참여를 많이 홍보하고 독려해야 되는 지금 시기이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K가 붙은 게 이제 글로벌 흥행하는 것들이 많은데 K 네. 코인의 대표 주자로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을 공부를 저도 이제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블록체인 위에 D앱이라는 게 올라간다. D앱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D앱이 뭔가요? 맞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도 D앱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맞는지는 좀 D앱도 있고 합니다만. 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발음이 다른 거죠? 네, 똑같이 같은 D, 단어인데. 아. 네. D 써 있고 APP 앱 애플리케이션의 약자 예. 앞에 앱을 써서 D앱이라고 네. 많이 부르는데 이거는 Decentralized Application의 약자긴 해요. 그러니까 탈중앙화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 그렇죠. 우리가 앱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쉽게는 모바일에 올라가는 어떤 프로그램들 그런 걸 앱이라고 하는데 이 앱이 이제 탈중앙화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앱에 대해서 어떤 중앙화된 서버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고 이 앱은 블록체인과 바로 연결되어서 너의 데이터, 너의 자산은 그 블록체인과 연결되어 있는 서버에는 없는 거다. 이런 거예요. 서버에 정보가 담기지 않습니까? 뭐 이제 없고 이제 블록체인에만 들어 있는 거죠. 어, 내 자산을 조회하고 이런 것들 다. 뭐 블록체인 때문에 D앱이 나온 개념이긴 할 텐데 맞습니다. D앱이 필요하게 된 이유 그리고 D앱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다 탈중앙화와 사실 관련이 되어 있기는 해요. 탈중앙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행에 내 돈인데 내 돈이 아닌 것처럼 그 해커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네, 상황들이 탈취가 가능한. 그렇죠. 저 중앙에 탈취가 모두 모여 있게 됐을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D앱이라는 걸 쓰고 D앱에 올라가 있는 어떤 기능들을 보면 바로 블록체인과 연결되어 있어서 D앱에 들어있는 프라이빗 키, 나의 개인 키, 예. 이 개인 키가 비밀번호. 네, 네. 비밀번호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죠. 그게 탈취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자산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음.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중앙화된 어떤 엔티티가 없는 그런 앱들을 보통 탈중앙화된 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D앱은 우리가 이제 휴대폰에서 앱을 쓰듯이 쉽게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쓰는 데 있어서? 쉽게 쓰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수준이 그렇게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아직은.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스트레이션을 보내고 받는데 시간이 또 오래 시간도 걸리기 걸리고.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기존의 앱들을 쓰듯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이 아직은 웹 기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왜냐하면 이 앱으로 오게 되면 그 안드로이드나 구글,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제 애플한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아, 어플이 없이 페이지로만 존재하는. 웹페이지 상에서 이제 존재하는 게 대부분이라고는 알고 네네네. 있는데 예. 사실 어떤가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난다든지 실제 이제 그 앱인 뭐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iOS도 그렇고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앱은 결제 시스템은 다 자기들의 시스템 구글이 있는 구글페이 뭐 구글페이나 이 애플페이를 써야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암호화폐로 하게 되면 사실 이 스토어에서 받는 이제 매출이 사라지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결제가 되는 앱들을 사실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모바일 앱에 실제 결제가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제 지갑 종류들 그런 것들만 보통 재산을 앱에 그냥 있고. 스토어하는 그렇죠. 쌓아놓는 네, 그런 것들만 보통 앱에 있고 대부분 웹페이지를 통해서 많이들 서비스가 구현이 됩니다. 계속 그런 상태면 이 D앱 그 환경이 구축되기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다 맞아요. 모바일을 활용하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좀 그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뭐 애플이 열어준다거나. 그게 이제 반대로 거기도 애플이 열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구조가 생겨야 되지 서로 않을까 인센티브를 싶어요. 구조를 네. 짜야 한다는 말씀이신 네, 네. 거죠. 그런 새로운 게 경제 되어가요. 구조가 필요한 거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 어. 이제 이쪽에서도 받아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사실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탈중앙화 앱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탈중앙화가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네. 쓰임에 있어서는 어차피 기존의 앱과 같다면 탈중앙화라는 개념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이제 개발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지. 네, 그래서 저도 이게 고객 관점에서 이 앱을 쓰는 사람 관점에서 보면 이게 탈중앙화되었냐 중앙화되었냐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냥 내가 쓸 때 믿고 쓸 수 있는 거냐, 예.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 앱인 거냐가 신뢰, 문제일 네.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탈중앙화 뭐 그렇지 않은 이런 걸 구분하기보다는 블록체인의 어떤 기능을 실제로 앱에서 쓰고 있는데 그게 사용자가 조금 더 뭐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아니면 신뢰를 더 가질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어떤 서비스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안전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위의 변조가 안 된다는 개념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한 게 이제 D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D앱들이 대부분 약간 안전, 신뢰 이런 쪽으로 치중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다양한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안전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거래를 일으키는 것들 사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쪽이나 게임. 네, 예. 아니면 아까 뭐 NFT나 뭐 디파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거래소들. 네. 거래소들도 포함되어 그러니까 안전, 신뢰라는 게 이제 단순히 이제 돈이 오고 가는 것만이 아니고 뭔가 데이터가 오고 갈 때 그렇죠. 신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거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군요. 이게 모든 게 거의 D앱이 될 수 있는 형태긴 한데 아직은 맞습니다. 게임 쪽이 조금 네네네. 치중돼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D앱들이 게임이면은 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모든 앱을 다 써보고 모든 경험을 다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출시되는 정확한- 걸 보자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걸 보자면 조금 접근하기 많이 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게임 보면 기존에 이미 뭐 게임 시스템 안에 내가 아이템을 게임 안에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아이템을 또 밖에 나와서 어떤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 실제 현금화하고 이런 것도 이미 대부분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걸 블록체인을 올리는 건 생각보다 사용자 측면에서도 이미 익숙한 일들인 거고 이제 게임 개발사 측면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사람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쓸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현하기, 생각해보기 쉬운 관점들이 아닐까.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게임이라는 게 이제 플랫폼적으로 대중화가 또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에 올리는 D앱이 게임이 많다. 그래서 네네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워낙에 용어가 복잡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조금 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블록체인과 D앱은 같은 건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다른지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뭐 쉽게 얘기하면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OS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운영체제다. 네. 블록체인이. 네. 예. 그 애플리케이션은 그 위에 돌아가는 실제 뭐 D앱이 됐든 뭐 모바일 앱이 됐든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서비스? 보니까 그렇죠. 네.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블록체인 이 운영체제를 만드는 회사와 D앱을 만드는 회사는 같지 않겠네요. 그렇죠. 같을 수도 있고 같을 다를 수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네. 그러면은 지금 생태계에서는 이 운영체제 만드는 데가 많습니까? DM 만드는 곳이 많습니까? 당연히 D앱 만드는 곳이 훨씬 DM이 많죠. 많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운영체제를 만드는 곳들에서 이제 D앱을 만드는 곳들을 많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해커톤이라든지 이런 이제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일들을 한다. 그렇군요. 이런 클레이튼은 블록체인 플랫폼,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만드는 플랫폼 맞습니다. 이름이 클레이튼인 거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D앱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예를 되게 네. 말씀해. 말씀하세요. 네.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서 예. 이게 신뢰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그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보면 다 신뢰의 문제잖아요. 이게 이제 무형 자산 중에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인데 중앙화는 그런 거잖아요. 나를 믿고 써. 인 건 거고 그래서 나만 믿고 따라와 인 거고 탈중앙화는 나 믿지 마. 하지만 거래는 안전하게 일어날 거야라고 하는 건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그 운영 체제를 만드는 곳들이 많고 예. 이게 다 자신들을 믿지 않아도 거래가 안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철학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때에 혹시 그 개발자로서 본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신뢰를 구현해서 사람들이 믿고 쓸 수 있게 만드시려고 하시는지 같은 것들이 좀 더 궁금해집니다. 네. 네. 근데 그 측면에서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고 거래라는 게 일어나는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 거래가 발생하는 거를 보장하겠다라는 게 아주 기본 철학일 것 같고요. 네. 예. 이거를 탈중앙성을 얼마나 더 높일 거냐, 아니면 조금 더 탈중앙을 포기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사용성과 성능 부분을 제공해 줄 거냐, 그 정도의 큰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신뢰를 주고 나는 믿지 말고 블록체인 이 프로토콜과 이 코드를 믿고 이걸 써라라는 관점은 사실 조금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기본 공통적으로 맞습니다. 깔려 있는 네. 탈중앙성적인, 탈중앙화적인 네네. 성격을 좀 포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이게 제가 알기로는 흑과 백이 아닌 거군요. 그렇습니다. 흑과백은 아니고. 이거를 살짝 포기한다는 건 어떻게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걸 보면 노드 각각 하나가 자신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어갈 수 있어요. 노드요? 노드는 노드부터- 컴퓨터 한 대. 컴퓨터 한 대씩. 참여자. 네. 참여자들이. 네. 참여자들이 예. 이제 컴퓨터 한 대씩을 돌리는 건데 그 컴퓨터 한 대 이제 코드가 이제 블록체인 코드가 올라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모든 노드가 다 죽어도 나만 하나 살아 있으면 이 블록체인을 사실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블록체인들이 많이 있게 되면 노드들이 많이 있게 되면 이 중에 몇 노드가 죽더라도 이 블록체인을 만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하나가 되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노드 수가 한 대부터 뭐 만 대, 10만 대까지 가는 이런 쭉 개수의 차이가 있을 건데 네. 그 개수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사실은 성능 부분을 보장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모든 노드가 이 블락 성공 맞는 블락이야라고 다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드 수를 많이 늘려나가서 합의제니까. 그렇죠. 예. 합의를 많이 이뤄나가서 뭐 이 탈중앙성을 좀 높일 거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이 블락 생성하는 걸 참여하게 만들 거냐. 누구나란 얘기는 성능이 느린 친구도 들어와서 이 컴퓨터 성능이 느린 친구 들어와서 블록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전반적으로 성능을 높이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근데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이제 블록체인들이 있는 거고 반대로 그렇게 되면 너무 성능이 좀 떨어지니까 조금 이제 블락을 생성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약간 수를 줄여보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성능 좋은 것들로 이제 컴퓨터를 만들고 충분히 빠르게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또 하나의 방향이 될 텐데. 쉽게 말하면 제가 팀장님에게 1비트코인을 보내고 싶은데 이 비트코인 보낼래요? 라고 말하면 모든 참여자들에게 한 번씩 검사를 받고 그렇죠. 돌아서 모두가 허락해주면 비트코인 전송되니까 그 맞습니다. 말이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좀 더 빠른 곳들은 탈중앙성을 좀 줄이고 30명한테만 허락받고 오면 돼. 그럼 그렇죠. 30명은 땅땅땅 허락해주면 이제 1초 안에도 그렇죠. 통과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개념이군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면 모든 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컴퓨터 네. 한 대 한 대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다 이런 그렇죠. 단점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의 탈중앙성을 포기를 하면 네. 속도도 올릴 수 있고 그 플랫폼의 사용성도 좀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 뭐 아주 장기적으로는 뭐 만 대, 천 대가 되더라도 이제 네트워크 성능이나 컴퓨터 성능 좋아지면 다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긴 할 거예요. 먼 네. 미래에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기술 개발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포기하고 대신 현재 상황에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성능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좋은 점만 너무 얘기를 물론 개발을 하시는 분이시다 네. 보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블록체인에 대한 뭐랄까 단점을 지적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네. 개발자로서 봤을 때 블록체인은 아직 그 일반 웹2의 서버 기반의 환경보다 이런 부분이 확실히 부족하다. 떨어진다. 그런 게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성능 성능. 사용성이 제일 사실 네.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한다고 하긴 했지만 뭐 이제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초 이상은 보통은 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클릭하고 5초 뒤에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건 사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기가 좀 저 못 힘들죠. 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쓰기에 현재 좋은 상태는 아니고 저희도 그래서 블록체인의 그런 블락을 생성하는 시간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면 그래도 2초 정도면 결과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2초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2초 생각을 정도면 잠깐 숨 쉬고 쳐다보면 돼 있다.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라든지 카드사, 글로벌 카드사의 이 처리 속도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블록체인의 처리 속도와 굳이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일단 그 앞에서 먼저 성능에 대한 부분부터 좀 얘기를 좀 구분해서 해보자면 성능이 크게 이제 지연 시간, 레이턴시라고 하는 거랑 지연 시간이요. 처리량이라고 하는 예. 게 있어요. 보통은 뭐 대부분의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이제 처리량에 관한 거. 처리량은 이제 TPS라고 하는데 Transactions per Second.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몇 개냐.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한 번에? 데이터의 양.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이게 뭐 비자 같은 경우에 뭐 6만 요 정도 얘기하긴 네. 하거든요. 근데 그럼 6만 개의 트랜잭션을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거냐? 예. 아니면 뭐 10초 동안 60만 개 처리할 수 있는 거냐? 요 두 개가 사실 TPS 처리량 관점에서 동의를 해요. 10초 동안 60만 개, 1초 동안 6만 개. 개수로 보면 나누기 10을 하면 똑같으니까 예. 처리량 관점에서 동의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1초에 6만 개를 처리하는 기술과 10초에 60만 개를 처리하는 기술은 사실 기술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이 컨베이어 벨트를 태우잖아요. 그러면 각자 분업돼서 일을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는 얘는 각자의 일들을 하지만 합쳐지면 이게 속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도요타 같은 데에서 했던 옛날에 그 방식들을 보면 예. 그 이제 뭐랄까 이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 적용하면 좀 더 그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공장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확장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당장 처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줄이면 더 그걸 달성하기 좀 힘든데, 음. 그래서 레이턴시 아까 지연 시간이라는 것과 처리량 두 개를 구분해서 좀 많이들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고, 예. 그 중에 처리량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자 수준의 처리량을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금융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결국 결제해야 가치를 되고. 어쩔 수 네. 결제해야 되고 하는 역시. 부분이 네. 있다 예. 보니 아무래도 실제 제일 많은 결제가 일어나는 이제 비자 같은 서비스와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블록체인의 아직은 그래도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 D앱이라는 플랫폼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D앱의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능 그런 부분도 똑같아요? 저는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그 측면 하나와 또 예. 하나는 이제 아까 그 사용성, UI나 이런 것들이 못생겼죠?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저도 이제 다 앱들을 쓰니까 예. 그걸 비교해 보면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뭐 네트워크가 부하가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뭔가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처리량의 처리량. 문제. 아 그게 네. 바로 처리량이다. 아까 얘기했던 데 비자는 뭐 6만 개를 1초에 처리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게 많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잘 쳐줘봐야 한 20 TPS, 그러니까 초당 20개 정도 처리할 수 굉장히 있는. 느리군요. 네, 비트코인은 뭐 초당 뭐 7개 이렇게 예. 되거든요. 비자와 비교해서 성능이 굉장히 비자가 이제 6만 개라고 하니까. 네네 많이 근데 차이가 이게 모든 트랜잭션이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진 않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웹2에서도 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험 받겠습니다라고 누른다고 당장 결과가 나오진 않는 것처럼 예. 앱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이 지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견딜 수 있을 만한 서비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말씀하신 결제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스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사람을 여기 아이템을 이렇게 잡으려고 죽였는데 3초 후에 뭐 죽어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아, 죽이면 안 됩니다. 그 게임에서 네, 게임에서 네. 네. 그래서 게임 결제 이런 D앱은 당연히 이제 좀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냥 지금 좀 지연 시간이 있어도 탈중앙성을 더 가미했을 때에 훌륭한 결과물이 나온다. 네. 이런 부분들부터 D앱이 발전하면 괜찮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기는 하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좀 어때요? 네. 그것도 이제 좀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이제 게임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의 서비스들이 먼저 나오는 게 그쵸, 일반적이다 네. 보니까 예. 뭐 게임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유즈의 결제나, 것들이 네. 먼저 나오게 되고 그런 것도 쓰면서 지금은 조금 불편하네라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수료 관련된 이야기도 아.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뭐 이더리움 그쵸. 수수료가 폭등을 한 적이 있잖아요. 뭐 네, 맞습니다. 워낙에 뭐 고가로 치솟으니까 이런 수수료 증가는 D앱에서 어떻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는 결국 내가 어떤 뭐 아이템을 NFT를 산다라고 했을 때 내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예. 그것이 실제로는 시간마다 좀 다르긴 한 거거든요. 네. 네트워크에 얼마나 많은 사용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수료가 변동폭이 조금 그러니까 제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네. 보통 수수료라 그러면은 그냥 뭔가를 할 때 중간에서 거쳐서 떨어져 나가는 나의 아까운 돈 이런 그렇죠. 개념인데 블록체인이라든가 D앱에서 생각하는 수수료는 그 개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세 가지 있지 않나요? 네. 이게 인프라에게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이 그 블록을 생성해주는 노드들한테 고생했습니다 하고 주는 돈이랑 그다음 실제 서비스 제공자, 뭐 네네. 오픈시와 같은 마켓플레이스한테 내는 돈 이렇게 그렇죠, 나눌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네네. 일단은 수수료라고 블록체인 수수료라고 하는 거의 측면은 트랜지션 낼 때마다 지불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 일종의 통행료죠. 그렇죠. 예. 왜 필요하냐고 봤을 때는 결국은 어쨌든 이걸 누군가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중앙화된 서버가 있으면 그 서버가 뭐 그 서비스 만드는 사람이 자기들이 뭐 광고로 수익을 내든 뭐로 내든 여튼 벌 수 있는 그 수단이 수익 있으면 사업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 노드들 아까 컴퓨터들 자기들이 뭐 개인들도 참여해서 돌릴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친구들에게 뭔가 이걸 돌리기 위한 보상을 줘야 인센티브, 되니까.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보상이 이제 그 수수료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 그렇군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수수료가 이제 고정돼 있지 않고 네.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게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조는 어디서 또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 아까 얘기했던 뭐 20TPS다. 그럼 초당 20개를 처리할 수 있어요. 음. 근데 30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러면 수수료를 더 내가 많이 주면은- 내면 걔 먼저 처리해 그 주겠죠. 일종 제가 이제 여기서 많이 들은 게 프로그램에서 들은 게 가스비라는 그렇죠. 네, 게 맞습니다. 그거를 더 내면 네. 속도가 늘어난다. 더 먼저 처리해 준다. 먼저 처리해 준다. 네. 굉장히 자본주의적이죠. 맞습니다. 네. 블록체인 탈중앙화라고 하지만 굉장히 자본주의적이지 않나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자,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지는 거는 뭐 내 가만히 있으면 느려지는 거고. 그렇죠. 어, 그 돈을 더 내면 더 빨리 처리될 수 있고 네. 좀 덜 내면 좀 더 늦게 처리될 수 이런 있고 거는 문제 제기하시는 그런 집단은 없어요? 많죠. 특히 사실 서비스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예. 그럼 내가 지금 유저가 지금 100명이야. 네. 그때 늘 수수료가 100원이다. 그럼 1000명이면 1000원이어야 되는데 음. 1000명이 됐는데 10,000원, 1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수료 고정이 아니니까. 그럼 서비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늘어날수록 이게 얼마나 내가 물론 개개인들이 고객들이 내는 거지만 이 고객들에게도 네가 그러면 이번 수수료 얼마 낼 거야라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비용을 그래요. 예측하기 어렵죠. 네. 내가 이 서비스를 쓰는데 오늘 쓸 때는 5원 냈고 내일 쓸 때는 200원 내고 이러면 네. 사실 서비스를 개발하는 측면도 또 그 쓰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도 사실 어렵긴 하죠. 사실 뭐 탈중앙화고 굉장히 각자가 보상을 받는 구조를 하지만 이런 수수료 가스비 네. 이런 데서 불확실성이 나온다는 거는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발전을 많이 해서 이 처리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가스비라는 이 수수료 개념이 많이 내려갈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 조금 약간 이제 윈터가 왔잖아요. 네. 크립토 그래서- 윈터라 그러죠. 네, 네. 그 수수료가 많이 내려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게 거래량이 되면서 줄어드니까 거래량이 줄면 네. 속도도 좀 빨라지니까. 그렇죠. 결국 들어오는 트랜잭션 처리할 게 처음에 뭐 10만 개씩 막 들어왔는데 이제 뭐 10,000개씩 들어오니까 사실은
좀 더 적은 금액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자본주의적이라는 게 항상 저도 생각하기에 좀 뼈아픈 지적이라고 보는데 예. 그 수수료 그 수수료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이 참여를 하게 만들 만한 다른 요인은 없나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블록체인은 없나요? 거기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수수료를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고정 수수료 클레이트는 적용을 좀 해서 서비스사들이 너희들이 유저 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게 할 거야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네. 예. 그리고 그 이제 사실 개인 고객들이 이 수수료를 내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메시지 하나 보낼 때 이 메시지는 5원짜리 메시지야라고 5원을 결제하면서 보내진 않잖아요. 않죠. 그렇죠. 네. 자동으로 사실, 결제되는. 예. 근데 그 뒤에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 안에서 그런 비용들을 담당하고 있는 예. 거예요.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런 등등의 비용을 이제 서버가 감당하고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서비스가 실제 비용들을 감당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근데 지금 블록체인의 많은 앱들은 개인들이 그 피를 대신 내는 구조인 거예요. 이제 탈중앙화하기 때문에 서버가 없고 운영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내야 한다라는 것이 일면 맞을 수 있겠으나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고객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좀 어색한 거죠. 내가 뭔가 할 때마다 돈을 내면서 해야 한다는 거는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저희는 이제 대납이라는 기능을 이제 플랫폼에 넣었고 그 대납이라는 기능이 있게 되면 서비스에서 개인들이 어떤 액션을 실행할 때마다 대신 수수료를 내줄 서비스가 수 있는 대신 내주는? 그런 네. 기능들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웹2의 사용성 친화적 측면을 좀 웹3로 가져오고자 하는 그렇죠. 시도를 하시는 건 거죠? 그렇죠. 이제 웹3 얘기가 나왔으니까 웹3라는 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고 그 위에 D앱이라는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보상을 받는 생태계가 웹3라는 컨셉인데 여기서 블록체인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발자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웹2, 웹3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많이 요새 마케팅 네. 책에도 많이 나오고 네, 맞아요. 많이 맞아요. 씁니다. 서점에도 많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웹2에 있었던 기술들이 전혀 웹3에 아무것도 이제 사용되지 않는 이런 미래는 사실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웹 뭐 1.0 세대 얘기하면 아주 옛날 뭐 90년대 뭐 이런 PC 통신? PC 통신 예. 아니면 내 개인 홈페이지 만들어서 올리던 그런 예.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내 정보 그리고 내 서버에 있는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었을 거고 예. 2.0이 나오면 2.0을 구분하는 건 이제 특히 이제 소셜 SNS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 되면 정보의 교류가 양방향이 되는 거죠. 예. 나도 정보를 올리고 저 사람의 정보를 내가 또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2.0이 되어서 이제 유저 인터랙션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예. 됐을 거고 3.0을 얘기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블록체인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제 데이터에 대한 주권, 내가 이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쓸 수 없냐 마냐는 내가 결정할 거야라는 것들을 이제 웹 3.0이 나오면서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이 됐을 때 뭔가 내가 소비자가 고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좋긴 한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거를 완벽하게 구조화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D앱 환경에서는 더욱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서비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데이터를 내가 어떤 쓸 수 있음 아님을 허용을 하고 네. 돈을 보내고 받는 그러니까 것까지 데이터 주권을 내가 갖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정말 바람직하냐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네, 일부는 바람직한 경우가 있을 예.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제일 쉽게 많이 얘기를 드는 게 내가 뭐 성인 인증을 해야 된다. 뭐 웹사이트에 뭐 아니면 뭐 마트에 가서 술을 산다라고 할 때 주민등록증 하나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그 성인 인증할 수 있는 정보만 있느냐? 다른 정보도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성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오게 되면 내 정보, 내 그 주민등록증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보여줘야만 사실은 이제 인증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럼 그 서비스에서는 사실 생년월일만 필요한데 다른 정보까지 모두 보게 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어떤 정보 체계를 구분해서 나는 이 정보만 보여주면 너는 성인 인증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의미 있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D앱이라는 게 뭔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은 맞지만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구축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많죠. 이렇게 네. 생각되는데
교수님으로서 이제 그런 거 만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조언을 하나요? 그 서비스 DEF 예. 서비스 만드시는 분들에게 조언이요. 예. 조언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좋은 지원을 잘 해주는 좋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춘 네트워크를 선택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업계를 선도하는 이더리움이라든지 또는 뭐 솔라나라든지 이런 곳들이 가장 많이 그 열심히 하는 것들이 뭐냐면 개발자를 양성을 하는 거거든요. 개발자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지 이 지표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네트워크를 위해서 좋은 DF들을 만드는 개발자의 수가 결국에는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건강하게 혹은 또 빠르게 성장하냐인 측면이어서 크리에이트니 사실은 그래서 아까 이제 클레이 메이커스라고 하는 것들을 뭐 만드시는 거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그런 좀 방향인 네.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그 D앱을 얘기하면서 이제 네. 웹3까지 왔습니다. 네. 보니까 김정인 팀장님께서 준비한 자료가 있다 그러는데 잠깐 보면서 이게 구조화된 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발전 사항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네, 지금 화면에 네, 나오고 이거- 있습니다. 네, 아까 그래서 웹 1.0, 2.0, 3.0 요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예, 웹 1.0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정도만 있고 거기에 서버를 돌려서 각자 개인들에게 웹 페이지를 보여주는 수준의 기능에 불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웹 2.0으로 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저 인터랙션, 그다음에 개인화된 뷰, 이제 뭐 이런 SNS 서비스들을 보면 내가 보는 페이지와 다른 사람이 보는 페이지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가 좀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 3.0이 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가치를 교환한다든지 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제어해서 이 정보만 난 보여줄 거야라는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3.0으로 발전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 두 가지의 기능을 개발함에 있어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 시대에는 블록체인과 함께 그리고 또 다른 밑에 있는 뭐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웹 2.0을 구현했던 기술들과 더 합쳐져서 예. 3.0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서비스가 하나가 됐을 때 웹 3.0이 이제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 네네. 이제 저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제 서비스들을 만들어가야 될 예. 거고 저것들을 충분히 잘 이용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UX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때 그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데이터 컨트롤비티 아까 그 주권 측면은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웹2 같은 경우에는 내 건데 내 것을 내가 판매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그 수수료를 지불해야 됐어요. 유튜브나 뭐 스포티파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한테 지불하는 것들이 많게는 50%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웹3로 오게 되면은 이 내 거기 때문에 정말 작은 분량의 수수료만 예를 들어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뭐 2.5%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참여하는 크리에이터의 수는 유튜브나 스포티파이에 비해서 이러한 뭐 NFT라든지 이런 마켓플레이스가 현저히 적지만 아직은 그들이 개인당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훨씬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또 데이터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좀 잠재성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클레이튼의 개발자시다 보니까 클레이튼 얘기도 잠깐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클레이튼이 이제 글로벌 확대 전략을 발표하고 최근에 이제 한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를 위한 플랫폼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아, 네네. 지금 입고 계신 티셔츠 등에도 메타버스라고 네. 크게 쓰여 있는데 이제 김 팀장님이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어떻게 구현되는 게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메타버스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메타버스를 우리 흔히 떠올릴 때 사실은 기존의 책을 보면 네. 크게 뭐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러월드라고 해서 구글 맵 같은 형태, 네. 우리 카카오 맵이나 이런 같은 형태의 세상을 똑같이 그쵸, 복사하는 복사해 형태가 놓는 거. 하나 있고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SNS 같은 것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버추얼 월드라고 해서 진짜 뭐랄까 가상현실. 가상현실인데 뭐 우리 게더타운이나 뭐 잽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했던 뭐였죠? 싸이월드요. 싸이월드라든지 네. 그런 것들의 어떤 형태 아바타 월드. 그렇죠. 예. 아바타 같은 것도 생각할 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크게 있을 텐데 일단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버추얼 월드이고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측면을 바라보면 이 가상 현실이라는 거를 메타버스라고 일단 좀 축소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예. 그럼 그 메타버스 가상 현실이라는 거 상에서 블록체인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 거냐를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 메타버스라는 거를 그냥 데이터베이스로도 어떤 이 아이템이나 뭐 화폐를 구현할 수 있을 거고요. 예. 블록체인으로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구현을 했을 때에는 이 메타버스와 요 뭐 두 개의 메타버스가 있다고 할 때 이 메타버스 간의 데이터 교환 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각자의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 이런 구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구현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 오픈 뱅킹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한 2, 3년 전에만 생각해 보면 은행 앱을 내가 뭐 농협을 쓰고 있고 뭐 기업은행을 쓰고 있다고 하면 내 계좌만 볼 수 있었죠. 그렇죠. 내 은행 것만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바뀌었죠. 다 볼 수 네.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오픈 뱅킹 API 연결되면서 이렇게 예. 핀테크 서비스가 연결되면서 될 수 네. 있는 거거든요. 네. 똑같이 메타버스 생각해 보면 이 메타버스와 이 메타버스 유저 입장에서는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싶을 거예요. 네. 서비스와 서비스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완벽히 분리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겨가거나 뭐 둘 간 상호작용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죠. 불편하죠. 네. 근데 거기를 블록체인으로 사실 하나로 다 연결을 하면 네. 블록체인 장점이 오픈 소스이고 또 이런 어떤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데 둘 어떤 다른 서비스 간에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고 상호 연결성이 좋다. 그렇죠. 상호 예. 연결성 다리를 연결해주죠. 브릿지 같은 그렇죠. 거. 예, 네.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메타버스 사이의 어떤 상호 연결성, 상호 네.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명확하게 아직 정의된 건 없긴 한데 예. 그렇게 연결성을 높이는 거를 블록체인을 통해 이뤄가고 그러면 이 메타버스 난 둘 다 쓰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고 어떤 기능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럴 때 블록체인과 함께 하면 좀 더 재밌는 어떤 유저 시나리오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픈뱅킹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 블록체인부터 이제 메타버스까지 김정희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출연해 보니까 처음 방송하시는 거라면서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완전 처음이라 지금 예. 굉장히 긴장하고 떨리고 엄청 말씀 굉장히 잘하셨어요. 힘들었는데요. 예. 네, 덕분에 진행 잘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쌓아왔는데 다음에 또 오시면은 기술 얘기도 들어보도록 조금 더 깊이 하겠습니다. 있는 이야기 네, 들어보는 오늘 시간 클레이튼 코어 개발 팀장이신 김정인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